지리산 자락에 안긴 조그마한 마을, 석화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해가 아직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기도 전 골목길을 따라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김밥과 찐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장터엔 이미 사람들이 북적였고 할머니들은 직접 만든 된장과 깻잎 절임을 펼쳐놓고 손님들을 맞았다. 아이들은 오징어 튀김을 사달라며 엄마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익숙하고 평화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갑작스레 퍼진 웅성거림과 함께 깨어졌다. 왔어, 또 왔어.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장터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엔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하나는 등이 구부정한 노파였다. 고은숙. 남편을 전쟁으로 잃고 외아들을 병으로 보내고 홀로 지리산 자락에 살아온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고할머니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산짐승이나 키우는 괴짜라고도 수근거렸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오는 거대한 생명체였다. 새카만 털, 웅크린 어깨, 두 발로 걷는 모습, 장정 둘을 합친 듯한 덩치, 눈이 깊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 고은숙의 뒤를 말없이 따르는 그것은 다름 아닌 고릴라였다. 이름은 봉이. 장터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노파를 제외한 모두가 긴장했다.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는 물건을 서둘러 치웠고 고등어를 손질하던 상인은 칼을 내려놓았다. 몇몇은 아이들을 안고 뒷걸음질 쳤다. 저걸 또 데리고 나왔네. 미쳤어, 미쳤어. 아무리 정이 들었다지만 사람 사는 곳에 동물을 저렇게 끌고 다녀. 이윽고 장터 중심에서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은숙이 할머니. 유병철. 마을 이장. 권위와 불을 동시에 쥔 사내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봉이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던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짐승을 끌고 다닐 셈이오. 마을 사람들 불안해 죽겠소.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고은숙은 잠시 멈춰섰다. 그러곤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아이는 짐승이 아니오. 봉이는 내 가족이오. 이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수근거렸다. 가족이라고? 고릴라를? 가족. 듣자 하니. 다음엔 호랑이라도 데려와서 자식이라 하시겠네. 이장의 조롱에 몇몇이 피식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신들이 괴물이라 부르는 이 아이가 지난 겨울에 뭘 했는지 기억나시오? 그녀의 시선이 장터 한쪽, 생선가게 옆에 서 있던 젊은 어머니에게 향했다. 그녀는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그날 아이가 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매달렸을 때 누가 먼저 달려가 붙잡았는지 말해보시오. 젊은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 자리에 있던 몇몇은 웅성거림을 멈췄고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유병철은 굴하지 않았다. 동물은 언제든 본능에 휘둘릴 수 있어. 저건 야생이야.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그 순간 장터 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인물이 앞으로 나섰다. 한태진.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이자 서울에서 지리산으로 내려와 정착한 청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고릴라는 원래 공격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봉이를 바라보았다. 봉이는 여전히 고은숙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약간의 불안함, 그리고 슬픔이 비쳤다. 만약 저 생명체가 정말로 위협적이라면 지금 이 장터는 벌써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감돌았다. 고은숙은 그 틈을 타 조용히 말하며 앞으로 나섰다. 나는 봉이를 10해 넘게 지켜봤소.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나를 누구도 해친 적 없소. 그녀는 봉이의 커다란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 손은 누굴 때리기 위해 자란 게 아니오. 누군가를 감싸 안고 지켜주기 위해 자란 손이오. 그 말에 장터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그날 고은숙과 봉이는 채소 한 줌,
과일 몇 개를 산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시선은 오래도록 두 존재의 뒷모습을 놓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마음속에 작은 물음을 하나 품게 되었다. 진짜 괴물은 누구일까? 며칠 뒤 석화리엔 눈이 내렸다. 지리산 자락을 감싸던 바람은 차가웠고 집집마다 아궁이 연기가 솟아올랐다. 마을의 겨울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최근엔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맴돌았다. 장터에서 있었던 고릴라 사건 이후 사람들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그날 장터에서 봉이의 모습에 넋을 잃었던 5살 소녀 윤지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물었다. 엄마, 봉이 아저씨는 왜 무서운 얼굴인데 착해?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 엄마는 그저 고개를 돌렸다. 며칠 후 사건이 벌어졌다. 장터 옆 언덕에는 숯을 굽는 작은 작업장이 있었다. 마을 남자 몇 명이 불을 피우고 연탄을 만들던 그날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장터 옆에서 뛰놀고 있었다. 땅은 눈에 덮여 미끄러웠고 아이들은 신나게 눈싸움을 했다. 조심해, 윤지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리기도 전에 윤지의 발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대로 언덕 아래 숯불더미 가까이로 굴러 떨어졌다. 작업장 한쪽에 놓여있던 숯가마 안엔 아직 식지 않은 재와 숯이 남아있었다. 아이의 작고 여린 몸이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다. 그날도 고은숙은 봉이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다. 봉이는 갑작스런 아우성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더니 이내 괭음을 내며 언덕 쪽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이 놀라 비켜서는 사이 봉이는 순식간에 숯가마 앞에 도착했고 굴러내리던 윤지를 한 손으로 덥석 안아 올렸다. 그 거대한 팔 안에 들어온 작은 소녀는 놀람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눈물을 터뜨렸다. 봉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을 살펴보고 눈에 묻은 재를 부드럽게 털어냈다. 아이의 옷깃에 불씨가 닿지 않도록 재빠르게 손으로 눌러 껐다. 곁에 달려온 엄마는 아연실색한 채 멈춰섰다. 윤지야. 엄마가 울먹이며 다가갔을 때 봉이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그녀의 품에 안겼다. 소녀는 봉이의 품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기억하듯 한참이나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누군가 중얼였다. 짐승이 사람을 살렸어. 잠시 후 교사 한태진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아이와 엄마 그리고 봉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봤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감쌌는지를요. 사람들 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본능 아니었을까요? 동물적 반사 같은 거. 한태진은 고개를 저었다. 본능이 그렇게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봉이의 마음이 사람을 지키려 한 겁니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게 오늘은 다행이었지만 내일은 어떻죠? 만약 아이를 놓쳤다면? 만약 화가 났다면? 그 순간 침묵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봉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마치 말을 하듯 깊고 슬펐다. 고은숙이 다가가 봉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다, 봉아.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하단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사건은 그렇게 지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장터엔 여전히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엔 비공식적인 회의가 열렸다. 이장 유병철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방금 목격한 건 이 짐승이 사람을 구한 일이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존재를 계속 마을에 두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누군가 동조했다. 맞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언제 폭주할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이가 반박했다. 오늘 본 게 그 모든 걸 말해줬잖아요. 그 애는 위험한 게 아니라 다정해요. 짐승은 결국 짐승입니다. 유병철이 단언했다. 우린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해야 해요. 아니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합의된 건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고은숙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숯불 사고와 봉희의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봉희의 표정. 사람들 앞에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무언가는 단순히 동물의 본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은숙은 등불을 끄지 않았다. 구들장 위에 누운 봉희는 조용히 숨을 골랐고 마치 사람처럼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숙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리고 기억은 천천히 열애전 눈 내리던 그날로 되돌아갔다. 그해 겨울 지리산엔 유난히 눈이 많이 왔다. 눈발은 며칠씩 멈추지 않았고 산길은 미끄럽고 거칠었다. 은숙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하루하루 땔감을 찾으러 산에 올랐다. 그날도 눈 쌓인 산길을 따라 올라가며 평소처럼 마른 가지와 나무 조각을 모으고 있었다. 이 나이의 눈길은 너무 힘들다. 그녀는 헛헛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아래 그늘진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낯선 울음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닌 어딘가 애처롭고 절박한 소리. 은숙은 순간 발을 멈췄다. 귀를 기울이자 울음소리는 가까이서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눈밭을 헤치며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자 쓰러진 나뭇가지 더미 너머에 작은 형체가 보였다. 그곳에 한 마리의 새끼 고릴라가 있었다. 털은 젖어 있었고 온몸은 벌벌 떨고 있었으며 한쪽 다리는 녹슨 철제덫에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은숙은 숨을 삼켰다. 처음 보는 생물이었다. 산짐승도 아니고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이국적인 생명체. 하지만 그 울음에는 어딘가 낯익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두려움, 고통, 그리고 외로움. 은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조용히 해. 괜찮아. 난 해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작은 고릴라는 몸을 움츠리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금세 고통이 그 반응조차 앗아갔다. 은숙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 철제덫을 풀기 시작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금속은 손가락을 베었고 그녀의 손에서도 피가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참 만에 덫이 열렸고 고릴라는 힘없이 쓰러졌다. 피로 물든 눈 속에 작은 몸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두면 너 죽어. 그녀는 두 손으로 고릴라를 안았다. 그것은 인간의 아기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은숙은 이를 악물고 눈길을 걸었다. 하염없이 내리는 눈속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내려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등은 땀과 피 그리고 눈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한쪽에 볏짚을 깔고 솥에 죽을 끓였다. 덫에 찔린 다리는 약초로 감쌌고 상처에 따뜻한 천을 대주었다. 고릴라는 처음에는 먹지 않았다.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은숙은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같이 말을 걸고 죽을 떠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며칠 뒤 고릴라는 처음으로 은숙이 옆에 있을 때 음식을 먹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가 방에 들어와도 움찔하지 않았다. 한 달이 흐르자 고릴라는 은숙이 부르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이름을 붙여주었다. 봉희, 넌 이제 내 식구다. 봉희라는 이름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야. 넌 그런 아이니까. 그 순간 고릴라는 눈을 깜박였다.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그날 이후로 봉희는 은숙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산에 가면 그녀 대신 짐을 들었고 물을 길어올 땐 옆에서 함께 바가지를 들었다. 가끔 그녀가 아플 땐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숙은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넌 사람보다 더 사람 같다. 봉아. 그 기억 속에서 깨어난 그녀는 등불을 껐다. 구들장 위에 봉희는 여전히 그 자세로 누워 있었다. 봉아. 그녀가 낮게 부르자 봉희는 고개를 돌렸다. 은숙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날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오래도록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온돌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밖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여전히 봉이가 있었다. 고은숙과 봉이가 숯불 사고 이후에도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시선은 복잡해졌다.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눈길을 피했다. 그날 봉이가 아이를 구한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은 말을 아꼈지만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이들은 점점 더 상상력을 키워갔다. 그날은 다행이었지. 하지만 다음은 모르는 일이야. 짐승은 짐승이야. 결국 언젠가는 이빨을 드러낼 거라고. 이런 말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을 깊숙한 곳, 오래된 기와집에서 살고 있는 노인 하나의 이름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신기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자 예전엔 점쟁이로 불렸던 인물. 지금은 사람들과 거의 왕래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가 젊은 시절 남긴 몇몇 말들은 여전히 석활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었다. 열해 전 고은숙이 산에서 무언가를 데려왔다. 그 아이가 죽을 날 그 짐승은 마을 전체를 바꿔놓을 거다. 이 말은 오랫동안 전설처럼 돌고 돌았다.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 최근의 사건들과 맞물려 사람들은 다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장작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몇몇 마을 남성들이 막걸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이 중에는 유병철 이장도 있었다. 신기호 영감 말이 그냥 허튼 소리였다고만 보긴 어려워. 그가 말하자 옆에 앉아있던 농부가 물었다. 그 말 기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지 않소?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나도 예전에 들었어. 은숙이 그 짐승을 데려온 해에 기호 영감이 마을 회관에서 소리쳤잖아. 그 아이가 죽는 날 마을이 흔들릴 거다고. 또 다른 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그게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는 뜻이었을까? 순간 불빛이 튀었고 장작 하나가 타닥 소리를 냈다. 그 불빛 속에서 봉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듯했다. 다음 날 유병철은 직접 신기호의 집을 찾았다. 좁고 비탈진 길을 따라 걸어간 그의 얼굴엔 굳은 결심이 엿보였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신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저 유병철입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신기호는 백발의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유병철을 앉히고 찻잔을 내놓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죽을 날, 그 말이 다시 돌고 있나 보군. 유병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진심으로 알고 싶습니다. 신기호는 찻잔을 가만히 들었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점쟁이도 예언가도 아니야. 다만 그날 산에서 들은 소리를 잊지 못할 뿐이네. 소리요? 눈 속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 그건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어. 무언가를 잃은, 무언가를 부르고 있는 깊고 외로운 울음이었다. 그 울음을 들은 날 나는 알았지. 그 존재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그렇다면 위험하단 말씀이십니까? 신기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위험한 건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마을이 흔들릴 날은 우리가 서로를 의심하고 배척하기 시작할 때일 거야. 유병철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밖으로 나와 산길을 내려가던 그는 중얼거렸다. 결국 짐승 하나가 마을을 쥐고 흔드는 거군. 며칠 뒤 장터 한쪽 벽에는 누군가의 손글씨가 붙었다. 짐승은 짐승이다. 봉이를 조심하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글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피어오르고 있던 불안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누구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점점 은숙과 봉이를 피하기 시작했다. 은숙은 변함없이 장터에 나갔고 봉이는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하던 상인도 인사하던 이웃도 하나둘 줄어들었다. 어느 날 은숙이 늘 사던 나물가게 앞에서 말을 걸었을 때 그 가게 주인은 눈을 피하며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좀
바빠서요. 은숙은 알 수 있었다. 바빠서가 아니란 걸.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발길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봉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걸 먼저 배워. 이해보다, 받아들이는 것보다 두려움이 앞서지. 봉이는 가만히 그녀의 손에 얼굴을 기대었다. 그 손은 늘 따뜻했고 한 번도 자신을 밀어낸 적 없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었다. 지리산의 겨울은 더욱 매서워졌고 마을은 조용했다.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울음을 흘렸다. 고은숙의 집에서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방 안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그날 저녁 은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작불을 지피고 봉이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단출한 된장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 봉이는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었고 은숙은 그런 봉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봉아, 너 참 많이 컸다. 이제 나보다 훨씬 크지. 봉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여전히 아이 같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고 은숙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다. 내가 언젠가는 너보다 먼저 갈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은숙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반찬을 건넸다. 봉이는 대답 대신 은숙이 준 음식을 받아들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처럼 은숙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그날 밤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등을 돌리고 누웠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고인이 된 남편과 아들의 모습이 희미한 불빛 아래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이제 괜찮아. 외롭지 않아. 봉이라는 아이가 곁에 있어줘서 참 다행이야. 그 말이 끝났을 무렵 그녀의 눈은 서서히 감겨갔고 숨결은 점점 느려졌다.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살짝 흔들었고 등불이 마지막으로 한번 흔들리다 잦아들었다. 그리고 고요가 찾아왔다. 봉이는 처음엔 그저 은숙이 자는 줄 알았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치를 지키며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새벽이 지나고 해가 창문 너머로 얼굴을 드러낼 무렵 무언가 달랐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은숙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이마, 미동도 없는 가슴. 그 순간 봉이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봉이는 한참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침묵 속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흘렀다. 봉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지 않았다. 소리내어 부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울음보다 더 깊고 더 날카로웠다. 이틀이 지나도 봉이는 은숙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은숙은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며칠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인근에서 땔감을 찾던 마을 주민 한 사람이 우연히 집안을 들여다보다 그 모습을 발견했다. 봉이가 은숙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서 마치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그녀의 시신. 비명 같은 외침이 마을을 흔들었다. 죽었어. 고은숙 할머니가 죽었어. 고릴라가 옆에 있어.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곧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봉이가 은숙을 죽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눈보라처럼 빠르게 번졌다. 그 짐승이 결국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사람을 죽인 거야. 이건 더는 둘 수 없어. 이장 유병철은 누구보다 먼저 그 집을 찾았다. 그리고 현장을 보자 말없이 이를 악물었다. 은숙의 얼굴은 평온했고 집안에 싸움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봉이가 아직도 그녀 곁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는 위협으로 보였다. 이 짐승, 당장 묶어야 해. 그의 외침에 따라 남자 몇 명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봉이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눈빛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가 저항하지 않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꼈다. 왜 움직이지 않지? 속임수 아니야? 기회를 노리는 거 아냐? 굵은 밧줄이 그의 몸을 휘감았고 봉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도 순순히 잡혀주는 모습에 더욱 당황했고 동시에 그것을 교활함으로 해석했다. 내일 회관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소. 이장이 선언했다. 마을 전체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됩니다. 봉인은 잡혀간 채 마을 회관 옆 창고에 임시로 가두어졌다. 그곳엔 차가운 바닥과 철문뿐이었다. 그날 밤 마을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무도 봉이의 눈동자에 담긴 상실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봉이는 모든 걸 잃은 존재였다. 그리고 마을은 그 상실을 공포로만 해석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석활이 마을 회관 앞마당은 비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회관 앞 넓은 마당 한복판엔 임시로 만든 나무 울타리가 세워졌고 그 안에 봉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묶여있진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수많은 눈총과 공포 속에 결박돼 있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노인들, 중년의 부부들,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엄마들까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감정이 읽혔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혼란. 이장 유병철이 앞으로 나섰다. 단정하게 다듬어진 머리, 깔끔한 외투, 단호한 눈빛. 그는 더 이상 은숙의 죽음을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마을의 문제로 만들고자 했다. 석활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인 존재가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이 마을 한가운데에 살아도 되는지를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수군거림이 일었다. 정말 죽인 게 맞을까? 은숙 할머니는 나이도 많았는데. 하지만 곧 누군가가 외쳤다. 그 짐승은 옆에 있었다. 시신 옆에. 그게 증거하냐? 유병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본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였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 공포는 늘 가장 단순한 논리를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그때 회관 쪽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박미자. 은숙과 오래된 친구이자 마을에서 드물게 봉이를 긍정적으로 보았던 인물.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유병철 앞에 섰다. 이장님, 은숙이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최근 들어 약도 자주 바꿨지요. 그녀의 죽음은 병 때문이었습니다. 봉이는 해친 게 아닙니다. 유병철은 잠시 말이 막힌 듯했으나 이내 차분하게 받아쳤다. 그렇다면 왜 그 생명체는 시신 곁에서 며칠이나 머물렀습니까? 그건 집착이자 위험한 본능의 표현입니다. 아니요.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한태진. 마을 교사이자 은숙의 삶을 지켜봐온 이. 그건 사랑입니다. 봉이는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했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머문 겁니다.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또 다른 이가 소리쳤다. 사랑.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짐승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다시 봉이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협처럼 느껴졌다. 말도 안 하고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냐? 공기가 얼어붙을 듯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회관 구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목수였다. 저 말 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몇 해 전 눈만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산 아래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봉이가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겠지만 전 그날 이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목장갑 한 짝을 꺼냈다. 이건 그날 봉이가 제 손에 끼워준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전 그 애를 짐승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공기는 정적에 잠겼고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때였다. 회관 마당 한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엄마, 괴물은 뭐야? 모두의 고개가 돌아갔다. 어린 윤지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봉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가 말했잖아. 괴물은 사람을 해치는 거라고. 근데 저 아저씨는 윤지 도와줬는댕.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무거웠다. 그 순간 봉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낮고 깊은 소리를 내며 짧게 울부짖었다. 그건 분노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마치 인간의 울음과도 닮은 애절한 통곡이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물러섰다. 그러나 봉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한태진이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생명체 앞에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받아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유병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아직도 눈에 분노를 담고 있었다. 그날의 회의는 결론 없이 끝이 났다. 하지만 마을의 공기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묻기 시작했다. 정말 괴물은 누구인가? 며칠이 흘렀다. 심판의 마당 이후 석화리는 이상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봉이를 경계했지만 누군가는 말없이 고민했고 누군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의 변화였다. 가슴으로 느끼기엔 아직 무엇인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그날 아침 산등성이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지리산은 예고 없이 날씨를 뒤집는 법이었고 바람이 산허리를 휘감자 강한 비가 갑작스레 퍼부었다. 마을의 하천은 평소엔 고요한 물줄기였지만 이런 폭우에는 순식간에 경류로 변했다. 아이들은 장터 옆 하천 근처에서 잠깐 놀다가 비를 피하려 했다. 그중엔 윤지도 있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운 돌에 발을 헛디뎠다. 윤지야. 순간 아이의 몸이 하천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가냘픈 몸은 곧 경류에 휘말려 물속에 잠겼다. 물은 거칠게 소용돌이쳤고 아이의 얼굴은 겨우 물 위로 떠올랐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사람 살려. 아이가 떠내려가요. 비명 섞인 외침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무도 하천에 뛰어들지 못했다. 물이 너무 샜고 어른들조차 두려웠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봉이가 뛰쳐나왔다. 누군가 미처 문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에 젖은 거대한 몸이 회관을 지나 장터를 가로질렀다. 사람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는 거침없이 하천으로 향했다. 봉이는 하천 가장자리에 섰다. 윤지는 아직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고 이미 강 중앙까지 떠내려가 있었다. 봉이는 그를 지켜보며 단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거센 물살이 그의 몸을 덮쳤다. 몸집이 컸지만 물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차가웠다. 그러나 봉이는 두 팔을 벌리고 헤엄쳤다. 물에 익숙하지 않은 동물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단 하나만을 생각했다. 윤지. 그 아이가 또 한 번 두려움에 휩싸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수초 후 봉이는 아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은 채 역류를 따라 헤엄치기 시작했다. 육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봉이가 윤지를 안은 채 물가에 도착했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윤지의 어머니가 달려왔다. 윤지야, 윤지야. 윤지는 기침을 하며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얼굴에 물기가 번졌고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며 봉이를 올려다보았다. 봉이, 아저씨.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봉이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조용히 아이를 어머니에게 넘겼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분명했다. 두려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 오직 안도.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짐승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말했다. 그걸 그냥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병철 이장은 그 장면을 뒤늦게 도착해 목격했다. 그는 봉이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위험이라 규정했던 존재가 지금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돌아섰다. 박미자와 한태진은 가까이 다가가 봉이 앞에 섰다. 그는 눈을 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그에게 말했다. 고맙다, 봉아. 은숙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날 저녁, 마을은 또 한 번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공포도 분노도 아닌 감탄과 후회의 무게였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봉이에게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봉이는 다시 회관 창고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를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지만 그는 조용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가 스스로 가둔 그 공간은 어쩌면 사람들이 아닌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유일한 장소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군가 그의 문 앞에 따뜻한 담요와 마른 고구마를 놓고 갔다. 그것은 용기에 대한 가장 조용한 감사였다. 봉이가 아이를 구한 다음 날 아침, 석화리는 전보다 더 조용했다. 이번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눈을 피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터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믿기 어려운 광경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박미자는 회관 앞에 몰래 담요와 고구마를 놓고 돌아갔다. 그녀는 그것이 감사라는 말을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다. 그 고요한 제스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변화가 불편했다. 바로 유병철 이장이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마을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불안은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이다. 며칠 후 한태진은 우연히 마을 사무실 뒤편에서 낡은 서류들을 발견했다. 그 서류들은 고은숙의 땅에 대한 행정문서였고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건 고은숙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이미 매각 서류가 준비돼 있었어? 한태진은 서둘러 박미자를 찾았고 두 사람은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안엔 유병철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박미자는 이를 들고 곧장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엔 몇몇 마을 인사들이 있었고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이장님, 이 서류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유병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익숙한 미소를 되찾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고은숙 씨의 소유권 이전 서류가 사망 전 날짜로 처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요. 게다가 서명이 다릅니다. 한태진이 말끝을 맺자 회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가짜 서명? 그럼 이장이? 그만. 유병철이 소리쳤다. 이건 날 모함하려는 시도야. 나는 마을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야. 그는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담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봉이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까? 은숙 할머니의 죽음을 봉이에게 떠넘기고 그 틈에 땅을 넘겨받을 계획이었던 거죠. 박미자가 단호하게 덧붙였다. 당신이 만든 괴물은 봉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병철을 이장직에서 해임하고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관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며칠 후 봉인은 회관 창고에서 나왔다. 이번엔 아무도 그를 가두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윤지는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뒤따라 인사를 건넸다. 어른들조차 봉이의 앞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들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어른들의 눈빛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날 밤 박미자와 한태진은 봉이와 함께 은숙의 집을 찾았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봉이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은숙의 사진 앞에 섰다. 그는 두 손으로 작은 국화를 들어 사진 앞에 놓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박미자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은숙아, 내가 옳았어. 이 아이는 짐승이 아니었어. 우리가 짐승을 만들었을 뿐이야. 한태진도 덧붙였다. 괴물은 외모나 종족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을 무시하고 두려움에 눈먼 우리가 만드는 거지. 창밖에선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눈은 이미 모두 녹아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저녁이었다. 봉이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건 이별이자 감사였고 용서였다. 봄이 왔다. 지리산의 눈은 모두 녹았고 장터에는 산나물과 들꽃이 깔리기 시작했다. 하천 옆엔 아이들이 다시 모였고 장터 구석에선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변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봉이를 일상에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봉이는 더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웃지 않았다. 예전처럼 고은숙의 곁에 있을 때처럼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았다. 박미자는 그 변화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한태진에게 물었다. 봉이가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왠지 더 멀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한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죠. 우리가 사과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그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봉이는 예고 없이 사라졌다.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고 짐도 싸지 않았다. 단지 은숙의 사진 앞에 놓인 국화 옆에 작은 조약돌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 조약돌엔 마을 아이들이 칠해놓은 작은 하트 모양의 물감이 남아있었다. 누군가 몰래 그에게 건넨 선물이었을 것이다. 마을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봉이가 왜 떠난 거죠? 우린 이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박미자는 누구보다 먼저 그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녀는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우리가 그를 사람처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잠시 필요에 따라 인정했을 뿐이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아이를 구했을 때 우리는 감탄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를 가뒀고 두려워했고 공격했죠.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조차도 그를 완전히 끌어안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다운 존재였어요. 우린 그에게서 연민을 배웠지만 정작 그에게 연민을 주지 못했죠. 며칠 뒤 한태진은 지리산 입구 근처 은숙이 자주 산책하던 길가에서 봉이의 흔적을 발견했다. 작은 나뭇가지를 깎아 만든 십자가 모양의 표시. 그리고 그 아래엔 은숙의 이름을 흙에 조심스레 새겨놓은 자국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그가 그려놓은 흔적은 마치 작별 인사 같았다. 봄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봉이의 부재를 느꼈고 그 존재가 남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윤지는 가끔 엄마에게 물었다. 봉이 아저씨는 어디 갔어? 엄마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디선가.
더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거야. 윤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따뜻하지 않았나 봐.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고은숙의 집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박미자와 마을 주민들은 그곳을 손질하며 작은 정원과 추모석을 세웠다. 그곳엔 봉이의 이름도 함께 새겨졌다. 봉이 괴물이 아니었던 가장 사람다웠던 존재. 시간이 흐르면서 외지에서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 한때 괴물이 살았다고 알려졌던 석화리는 이제 봉이의 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괴물은 사람이 만든다. 또 다른 이는 덧붙였다. 진짜 괴물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 있지. 그날 이후로 석화리의 아이들은 동물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고 어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 속엔 질문이 남아 있었다. 우린 정말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봉이의 침묵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오래도록 마을에 머물렀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지리산의 나무들은 잎을 피우고 떨구고 다시 피워냈다. 봉이가 떠난 뒤에도 석화리는 변함없이 아침을 맞았고 아이들은 자라났으며 어른들은 생업에 바빴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조용한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새로 이사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마을에는 한때 고릴라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람이었답니다. 봉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새 전설처럼 퍼졌고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노래처럼 불렀다. 봉이 아저씨는 괴물이 아니었어. 봉이 아저씨는 용감했어. 봉이 아저씨는 진짜 친구야. 윤지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아직도 봉이를 그리워했고 가끔 꿈속에서 그를 만났다. 꿈속의 봉이는 언제나처럼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따뜻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박미자는 은숙의 집을 관리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녀는 수업이 끝날 때면 종종 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아주 특별한 고릴라가 이 마을에 살았단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무서워했지만 나중엔 그를 사랑하게 되었지. 그 아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줬단다. 아이들은 묻곤 했다. 뭘 가르쳐줬어요? 박미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괴물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란다. 그리고 진짜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생명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존재지. 그 말은 아이들의 가슴에 오래 남았고 그들은 자라서도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생물학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두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 선택의 밑바닥에는 항상 봉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한태진은 여전히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과학 수업이 끝날 때마다 공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간은 가장 똑똑한 종이지만 그 똑똑함을 따뜻함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결국 외로워져요. 그리고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죠. 하지만 우리에겐 다행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 봉이라는 친구 덕분에요. 마을의 어른들도 변했다. 가장 먼저 변화한 사람은 유병철이었다. 그는 한때 이장이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은숙의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은숙이, 미안하다.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마음을 짐승 취급했어. 그는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발적으로 마을의 공터에 작은 동물 보호소를 세웠고 매주 그곳을 돌보았다. 그 보호소에는 작고 다친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 공간을 봉이의 정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해마다 봄이면 마을에선 조용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흰 꽃을 들고 정원에 모였고 고은숙과 봉이를 기리는 글을 읽었다. 윤지는 8살이 되던 해 행사장에서 짧은 편지를 낭독했다. 봉이 아저씨, 보고 싶어요. 그때 나 구해줘서 고마워요. 아저씨가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젠 아저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을 어른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은숙의 집 앞에 놓인 봉이의 이름석 앞에 작은 돌을 하나씩 올려두었다. 그것은 기억한다는 조용한 인사이자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어느 날 한 외지인이 마을을 찾아와 물었다. 이 고릴라 이야기 진짜입니까? 한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아이는 여길 스쳐간 존재가 아니었소. 우릴 바꿔놓은 존재였지. 그가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진짜 괴물이 뭔지도 몰랐을 거요. 그 외지인은 봉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고 그 책은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괴물은 인간의 무지와 두려움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사랑과 이해는 그 괴물을 사람으로 만든다.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봉이에게 이 글을 바친다. 시간은 흐르고 얼굴은 늙어가고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봉이의 이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여전히 살아있었다. 누군가 상처를 입으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은 마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도덕의 방향이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소년이 질문했다. 봉이 아저씨는 왜 다시 오지 않았을까? 한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란다. 진짜 배움은 스승이 떠난 뒤에 시작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봉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마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그의 따뜻함은 내일을 살아갈 이들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사람이 된다는 건 두려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용기다.